사무실의 공기는 유리 파편처럼 날카롭고 무거웠다. 한유진은 거대한 마호가니 책상 맞은편에 꽃이 서 있었다. 그녀의 아버지가 내뿜는 분노가 방 안의 모든 산소를 태워버리는 듯했다. 창밖으로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화려하게 펼쳐져 있었지만 유진의 눈에는 그저 차가운 콘크리트 감옥의 연장선일 뿐이었다. 한태준 회장이 두꺼운 서류 뭉치를 책상 위로 집어던졌다. 종이들이 사방으로 흩어지며 그의 절박함을 드러냈다. 이게 다 무슨 소용이야. 채권단 놈들이 내일 아침까지 모든 걸 동결시키겠다고 협박하고 있어. 한성건설 이대로 끝장이라고. 그의 목소리는 절망보다는 억울함에 가까운 분노로 쉬어 있었다. 유진은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그녀는 이 모든 숫자를 알고 있었다. 아버지가 무리하게 추진한 리조트 사업이 유동성 위기를 맞았고 그가 수십 년간 쌓아 올린 제국이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녀는 몇 달 전 이 위기를 예측하고 보고서를 올렸지만 한태준은 계집애가 뭘 아느냐며 묵살했었다. 한태준은 딸의 무표정한 얼굴을 노려보았다. 그에게 그녀의 침묵은 순종이 아닌 비웃음으로 느껴졌다. 내가 이대로 무너질 것 같아 절대 안 돼. 그는 책상 서랍을 거칠게 열어젖히고 담배에 불을 붙였다. 연기가 두 사람 사이의 공기를 더욱 흐릿하게 만들었다. 방법이 하나 있다. 너에게 달렸어. 유진의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았다. 그녀는 아버지가 말할 방법이 무엇인지 직감했다. 그것은 언제나 그녀의 희생을 담보로 한 거래였다. 최 회장 알지? 태림 캐피탈의 최만식. 유진의 뇌리에서 늙고 탐욕스러운 남자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역겨움이 목구멍까지 차올랐다. 그 양반이 우리에게 투자하겠다고 했어. 아주 큰 금액이야. 우리 숨통을 틔워줄 정도지. 한태준은 연기를 길게 내뿜으며 말했다. 그의 눈이 번뜩였다. 조건이 하나 있어. 그는 잠시 뜸을 들였고 그 짧은 순간이 유진에게는 영원처럼 느껴졌다. 너다. 너와 결혼하고 싶어 해. 폭탄이 터졌다. 하지만 유진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했다. 그녀는 그저 숨을 참았다. 그녀는 자신의 귀가 이 끔찍한 문장을 정확히 처리했다는 것을 믿고 싶지 않았다. 최만식. 환갑이 넘었고 이미 3번의 이혼 경력이 있으며 그에 대한 추문은 재계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 말도 안 돼요. 유진이 간신히 내뱉은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다. 그건 불가능해요. 그녀의 반박은 너무나 연약했다. 불가능해. 뭐가 불가능해? 네가 뭔데 불가능을 논해. 한태준이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쳤다. 재떨이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바닥으로 떨어졌다. 내가 지금껏 누린 것들, 이 빌어먹을 명품들, 네가 다닌 그 잘난 학교 다 누가 해준 거야. 이 아비가 피땀 흘려 이룬 걸 네가 망치겠다는 거야. 그는 유진에게 다가와 그녀의 팔을 거칠게 움켜쥐었다. 손톱이 그녀의 살을 파고드는 듯했다. 넌 그냥 고개 끄덕이고 시키는 대로 하면 돼. 내일 저녁 7시 상견례 장소 정해놨으니까 그렇게 알아. 유진은 팔이 아팠지만 신음소리 하나 내지 않았다. 그녀의 눈은 메말라 있었다. 눈물조차 이 남자에 대한 경멸감에 얼어붙은 지 오래였다. 그녀는 한때 아버지를 존경했다. 하지만 지난 몇 년간 그녀는 자신이 한태준이라는 남자의 가장 값비싼 자산이자 담보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천재였다. 숫자에 대한 감각시장을 읽는 통찰력은 월스트리트에서도 탐낼 만한 재능이었다. 하지만 한태준은 딸의 능력을 오직 자신의 사업을 위한 도구로만 이용했다. 그녀의 이름으로 된 재산은 하나도 없었다. 모든 신용카드와 계좌는 아버지의 통제하에 있었고 그녀의 삶은 철저히 감시당했다. 그녀는 황금 새장 속에 갇힌 새였다. 제가 거절한다면요? 유진이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다. 그녀의 눈동자에서 마지막 남은 온기가 사라졌다. 거절. 한태준이 코웃음을 쳤다. 네가 뭘로 거절할 건데? 네 통장에 10만 원이라도 있던 당장 이 건물 밖으로 나가면 넌 길거리에서 얼어 죽을 신세야. 그리고 네가 거절하면 네 어미 무덤 내가 파헤쳐 버릴 거다.
그것은 유진의 마지막 방어선을 무너뜨리는 협박이었다. 몇 년 전 돌아가신 어머니. 그녀가 이 지옥 같은 집에서 버틸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이자 가장 큰 약점이었다. 한태준은 그 약점을 정확히 알고 있었고 이용하는 데 주저함이 없었다. 유진의 어깨가 파르르 떨렸다. 내일 7시라고 하셨죠. 유진이 감정을 지운 목소리로 되물었다. 한태준은 딸의 순종에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래, 역시 내 딸이야. 똑똑해. 이게 우리 모두를 위한 최선의 길이다. 그는 그녀의 팔을 놓고 다시 의자에 앉으며 시가를 꺼내 물었다. 그의 승리였다. 유진은 천천히 돌아섰다. 더 이상 이 방에 머물다가는 질식해버릴 것 같았다. 그녀는 문을 열고 한마디 말도 없이 복도로 걸어 나왔다. 문이 닫히는 순간 그녀의 다리가 후들거렸다. 그녀는 비상계단으로 향하는 문을 밀고 들어가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주저앉았다. 24시간. 그녀에게 남은 시간은 정확히 24시간이었다. 내일 저녁 7시가 되면 그녀는 최만식이라는 괴물에게 팔려갈 것이다. 그녀는 도망칠 수 없었다. 돈도 신분도 도와줄 사람도 없었다. 그녀의 모든 인맥은 아버지의 그림자 아래 있었다. 그녀는 완벽하게 고립되었다. 절망이 그녀를 집어삼키려 할 때 분노가 그 자리를 대신했다. 이대로 당할 수는 없었다. 이렇게 내 인생을 저당 잡힐 수는 없었다. 그녀는 평생을 아버지의 체스판 위에 놓인 말처럼 살아왔다. 이제 그녀가 자신의 수를 둘 차례였다. 하지만 어떤 수가 남아있단 말인가. 유진은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그녀는 건물 밖으로 나왔다. 차가운 밤 공기가 그녀의 뺨을 때렸다. 그녀는 목적지 없이 걸었다. 화려한 강남의 거리를 수많은 사람들이 스쳐 지나갔지만 그녀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다. 그녀의 머릿속은 오직 탈출이라는 단 하나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얼마나 걸었을까? 그녀의 발이 멈춘 곳은 불빛이 환하게 켜진 구청 앞이었다. 서초구청. 야간에도 일부 민원 업무를 처리하는지 사람들이 드나들고 있었다. 그 순간 광기 어린 생각이 그녀의 머리를 스쳤다. 아버지가 그녀를 결혼으로 묶으려 한다면 그녀 역시 결혼으로 맞서야 했다. 최만식과 결혼하기 전에 다른 남자와 결혼해버리는 것이다. 이미 법적으로 유부녀가 된다면 아버지가 강행하려던 그 끔찍한 거래는 무효가 될 것이다. 물론 그녀는 그 대가로 또 다른 낯선 남자에게 묶이게 될 것이다. 하지만 적어도 선택이라는 것을 할 수 있었다. 최만식이 아닌 다른 누군가를. 그것은 미친 짓이었다. 자살 행위나 다름없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그것이 유일한 활로처럼 보였다. 그녀는 구청 입구를 바라보며 결심을 굳혔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건 도박을 해야 했다. 그녀는 스마트폰을 꺼내 시간을 확인했다. 오후 10시. 내일 저녁 7시까지 아직 시간이 있었다. 그녀는 구청 근처의 24시간 카페로 들어가 가장 구석진 자리에 앉았다. 그녀는 밤새 그곳에 머물 것이다. 그리고 아침이 밝아 구청 문이 열리면 그녀는 그곳에 서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녀는 그곳에서 만나는 첫 번째 남자에게 결혼하자고 말할 것이다. 그것이 그녀가 선택한 복수이자 유일한 자유였다. 카페의 형광등이 밤새 유진의 창백한 얼굴 위로 깜박였다. 싸구려 커피는 잿물처럼 썼지만 그녀는 감각을 곤두서기 위해 억지로 삼켰다. 그녀는 단 1분도 잠들지 못했다. 그저 시계의 초침이 멍하니 기어가는 것을 지켜보며 자신이 방금 세운 계획의 무모함을 곱씹었다. 미친 짓이었다. 하지만 최만식의 첩이 되는 것보다는 덜 미친 짓이었다. 그녀는 평생을 숫자와 데이터 속에서 살아온 재무 분석가였다. 모든 결정에는 근거가 필요했고 모든 투자는 위험을 계산했다. 하지만 지금 그녀가 하려는 것은 그녀의 인생 전체를 알 수 없는 확률에 던지는 도박이었다. 아버지가 정한 지옥에서 벗어나기 위해 그녀 스스로가 설계한 또 다른 지옥으로 뛰어드는 것일지도 몰랐다. 유진은 차라리 그것이 낫다고 생각했다. 적어도 그건 그녀 자신의 선택이었으니까. 서울의 하늘이 무심한 잿빛으로 물들기 시작했다. 그녀는 지갑에 남은 마지막 현금을 꺼내 커피값을 지불했다.
그리고 이른 아침에 차가운 공기 속으로 걸어 나왔다. 서초구청의 유리문이 아침 8시 50분에 무기력한 햇살을 반사하고 있었다. 정확히 9시 문이 열렸다. 유진은 심호흡을 한번 하고 안으로 들어갔다. 그녀의 심장이 갈비뼈를 부술듯이 뛰었다. 그녀는 곧장 가족관계 등록 창구로 향했다. 이른 아침이라 사람은 거의 없었다. 이제 그녀의 계획에서 가장 비현실적인 부분만이 남았다. 그녀는 파트너가 필요했다. 그녀는 입구 쪽을 초조하게 바라보았다. 몇몇 사람들이 들어왔지만 대부분 서류를 떼러 온 민원인들이었다. 늙은 부부 아이를 아는 젊은 여자 학생처럼 보이는 청년. 그녀가 말을 걸 만한 대상이 아니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초조함이 목을 죄어왔다. 만약 아무도 나타나지 않는다면, 만약 그녀의 이 어처구니없는 계획이 첫 단계에서부터 실패한다면, 그때였다. 한 남자가 구청 안으로 들어섰다. 그는 입구에서 잠시 멈춰 서더니 마치 이 공간의 공기라도 측정하듯 주위를 아주 빠르고 차갑게 훑어보았다. 키가 컸고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완벽하게 재단된 다크 네이비 슈트를 입고 있었다. 그는 평범해 보였지만 동시에 그 어떤 평범한 사람과도 달랐다. 그가 발산하는 기운은 냉철하고 날카로웠다. 남자는 망설임 없이 유진이 서 있는 가족관계 등록 창구 쪽으로 걸어왔다. 그의 목적지도 이곳인 것 같았다. 유진의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다. 지금이 아니면 안 되었다. 그녀는 마지막 남은 용기를 쥐어짰다. 그녀는 그 남자의 앞을 막아서듯 비스듬히 섰다. 남자가 그녀를 주목했다. 그의 시선은 검은 테 안경 너머로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경멸이나 조롱 대신 순수한 의문이 담겨 있었다. 저기, 유진의 목소리가 모기 소리처럼 기어나왔지만 그녀는 억지로 다음 말을 뱉어냈다. 혹시 급하게 결혼이 필요하신가요? 질문은 터무니없었다. 유진 자신도 이 말이 얼마나 미친 소리인지 알았다. 하지만 남자는 놀라거나 그녀를 미친 사람 취급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고요하게 그녀를 관찰했다. 그는 그녀의 헬쑥한 얼굴 값비싸지만 구겨진 옷,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태워버릴 듯 이글거리는 절박한 눈빛을 보았다. 그는 그녀의 질문에 대답하는 대신 낮은 목소리로 반문했다. 이유가 뭡니까?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모든 감정이 배제된 듯한 무기질적인 울림을 가졌다. 유진은 그의 예상 밖의 반응에 잠시 당황했지만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도망치기 위해서입니다. 당신은요? 남자의 입꼬리가 0.1mm 정도 움직인 것 같았지만 그것은 미소라고 부를 수 없는 것이었다. 증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짧고 간결한 대답이었다. 그들은 서로의 목적을 정확히 이해했다. 더 이상의 설명은 필요하지 않았다. 이것은 거래였다. 서로 절대 간섭하지 않는 조건입니다. 유진이 덧붙였다. 그녀는 이 낯선 남자가 자신에게 그 어떤 권리도 주장하지 않기를 바랐다. 좋습니다. 남자가 고개를 한번 끄덕였다. 그는 이미 동의한다는 듯 창구 쪽으로 몸을 돌렸다. 서류는 준비됐습니까? 그제야 유진은 깨달았다. 혼인신고서에는 증인 2명의 서명이 필요했다. 그녀는 이 중요한 사실을 놓쳤다. 절망감이 다시 그녀를 덮쳤다. 증인이 없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절망으로 떨렸다. 하지만 남자는 태연했다. 그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어딘가로 짧은 메시지를 보냈다. 곧 올 겁니다. 그가 말했다. 그리고 정말로 2분도 차에 되지 않아 검은 정장을 입은 2명의 남자가 구청 안으로 쏜살같이 들어왔다. 그들은 유진에게는 눈길도 주지 않고 남자에게 허리를 숙였다. 남자는 그들에게 서류를 내밀었고 두 남자는 망설임 없이 증인란에 서명을 하고는 다시 사라졌다. 모든 것이 5분 안에 일어났다. 유진은 이 남자가 보통 사람이 아님을 직감했지만 지금은 그것을 따질 때가 아니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에 자신의 이름을 적었다. 한유진. 그리고 남자의 이름을 보았다. 권희현. 낯선 이름이었다. 그들은 나란히 창구로 가
서류를 제출했다. 창구 직원은 두 사람을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번갈아 보았다. 막 잠에서 깬 듯 초췌한 여자와 마치 중대한 비즈니스 계약이라도 체결하는 듯한 냉철한 남자. 누가 봐도 이상한 조합이었다. 두 분, 정말 혼인 의사가 확고하신 겁니까? 혼인신고는? 네. 권희현이 직원의 말을 잘랐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단호함이 있었다. 유진도 덩달아 고개를 끄덕였다. 직원은 어깨를 으쓱하며 더 이상 묻지 않고 기계적으로 서류에 도장을 찍었다. 처리되었습니다. 10분 후에 증명서 발급 가능합니다. 그들은 10분간 아무 말도 없이 기다렸다. 그리고 마침내 얇은 종이 한 장을 손에 쥐었다. 혼인관계 증명서. 그들은 법적으로 부부가 되었다. 구청 밖으로 나오자 아침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졌다. 모든 것이 비현실적이었다. 감사합니다. 유진이 간신히 입을 열었다. 권희현은 그녀를 돌아보지 않고 손목시계를 확인했다. 그는 그저 자신의 목적을 달성한 사람처럼 보였다. 성공하시길. 그는 그 말만 남기고 유진이 들어왔던 방향과는 반대쪽으로 걸어갔다. 저 멀리 번호판 없는 검은색 세단 한 대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유진은 그가 평범한 셀러리맨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막연한 생각을 했지만 지금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었다. 유진은 택시를 잡아탔다. 그녀가 평생 집이라고 불렀지만 한 번도 집이었던 적이 없는 그곳으로 향했다. 그녀는 속이 텅 빈 것 같았지만 이상하게도 가벼웠다. 그녀는 해냈다. 그녀는 아버지가 쳐놓은 덫에서 스스로 걸어 나왔다. 이제 마지막 마무리가 남았다. 그녀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한태준은 이미 식탁에 앉아 저녁 상견례 장소를 예약하며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다. 그는 유진을 보자마자 전화를 끊고 으르렁거렸다. 이제야 기어들어와 꼴이 그게 뭐야. 당장 가서 씻고 준비해. 최 회장님 모시는데. 안 가요. 유진의 목소리가 그의 말을 가로막았다. 식탁 위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다. 한태준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뭐라고? 저녁 약속 취소하세요. 갈 수 없어요. 유진은 천천히 그에게 다가가 방금 발급받은 따끈따끈한 혼인관계 증명서를 식탁 위로 던졌다. 한태준은 인상을 쓴 채 서류를 집어들었다. 그는 그것을 천천히 읽어내려갔다. 그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커졌다. 그의 얼굴이 처음에는 혼란으로 하얗게 질렸다가 이내 걷잡을 수 없는 분노로 시뻘겋게 달아올랐다. 한유진, 이게 대체 뭐야? 권희현 이 개자식이 누구야? 제 남편이에요. 유진은 기계처럼 대답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어떤 감정도 담고 있지 않았다. 오늘 아침에 구청에서 만났어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이제 법적으로 제 남편이죠. 그 순간 한태준의 이성이 끊어졌다. 그는 고함을 지르며 식탁 위의 모든 것을 손으로 쓸어버렸다. 접시와 컵들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바닥에 떨어져 박살났다. 미친년, 네가 감히 네가 이 애비의 뒤통수를 쳐. 그는 유진에게 달려들어 그녀의 뺨을 세차게 내리칠 기세였다. 당장 가서 취소해. 당장 이 혼인 무효로 만들란 말이야. 못해요. 유진은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았다. 이미 법적으로 성립됐어요. 아버지께서 저를 최 회장에게 팔아넘기실 수 없게 됐다고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은혜도 모르는 년. 한태준이 손을 번쩍 들었다. 짝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유진의 고개가 옆으로 돌아갔다. 입안에서 비릿한 피맛이 느껴졌다. 하지만 그녀는 울지 않았다. 오히려 속이 후련했다. 이 지옥 같은 관계도 이것으로 끝이었다. 이 집에서 당장 꺼져. 한태준이 문을 가리키며 포효했다. 넌 이제 내 딸도 아니야. 한 푼도 못 가져가. 네가 선택한 그 거지 새끼랑 어디 가서 길바닥에서 굶어 죽든 말든 내 알바 아니야. 유진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는 입가의 피를 손등으로 닦아내며 자신을 괴물처럼 노려보는 아버지를 마지막으로 바라보았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돌아섰다. 그녀는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그 거대한 저택을 향해 미련 없이 걸어나갔다. 그녀의 손에는 낡은 핸드백 하나뿐이었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평생 처음으로 자유로웠다.
그녀는 자신이 결혼한 남자의 이름 외에는 아무것도 몰랐다. 하지만 적어도 오늘 밤 7시 그녀는 최만식의 옆에 앉아 있지 않을 것이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문이 그녀의 등 뒤에서 무겁게 닫혔다. 모텔 방의 공기는 소독약 냄새와 눅눅한 먼지 냄새가 뒤섞여 있었다. 유진은 낯선 침대의 뻣뻣한 시트 위에서 눈을 떴다. 어젯밤 그녀는 아버지의 집에서 나온 후 남은 현금을 긁어모아 가장 가까운 곳에 몸을 숨겼다. 등과 뺨이 욱신거렸지만 육체적 고통은 오히려 그녀의 정신을 또렷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자유로워졌는가? 아니면 그저 더 크고 알 수 없는 감옥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간 것인가? 그녀는 자신이 권희현이라는 이름의 남자와 법적으로 엮여 있다는 사실을 실감하려 애썼다. 그 남자의 얼굴을 떠올려 보았다. 감정 없는 눈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시선, 그리고 서류 처리에만 집중하던 냉정한 태도. 그는 대체 누구일까? 유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작은 냉장고에서 생수 한 병을 꺼내 마셨다. 차가운 물이 타는 듯한 목을 적셨다. 그녀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 당장 오늘 밤 잠잘 곳도 내일 먹을 음식도 걱정해야 할 처지였다. 그녀는 자신의 재능을 믿었지만 한태준의 딸이라는 꼬리표 없이 한유진이라는 이름만으로 다시 시작하는 것은 막막했다. 그녀는 방 한 구석에 놓인 낡은 텔레비전을 켰다. 시끄러운 아침 드라마 소리라도 들리면 이 지독한 정적과 불안감이 조금은 가실 것 같았다. 화면 속에서 누군가가 소리를 지르고 물을 뿌리고 있었다. 유진은 쓴웃음을 지었다. 어제 자신이 겪은 일에 비하면 저건 차라리 희극에 가까웠다. 그녀는 습관처럼 경제 채널을 찾으려 했지만 리모컨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그냥 아무 채널에나 멈췄다. 뉴스를 진행하는 앵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유진은 창가로가 낡은 블라인드 틈으로 회색빛 도시를 내려다보았다. 바로 그때 앵커의 목소리 톤이 급격히 높아졌다. 속보입니다. 대한민국 재계를 뒤흔들 만한 소식입니다. 오늘 아침 단 한 번도 언론에 공식적으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버텍스 그룹의 권희현 회장이. 유진은 권희현이라는 이름에 반사적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녀가 어제 서류에서 본 바로 그 이름이었다. 앵커는 흥분을 감추지 못하며 말을 이어갔다. 권희현 회장이 오늘 오전을 기해 혼인신고를 마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화면이 바뀌고 어제 유진이 서 있던 바로 그 서초구청의 정영이 자료 화면으로 나타났다. 유진의 심장이 발밑으로 떨어지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설마 아닐 거야. 권 회장은 그동안 철저히 베일에 가려져 있어 유령 총수라고도 불렸는데요. 재계 10위권의 거대 기업 버텍스를 이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사생활은 물론 얼굴조차 알려진 바가 없었습니다. 앵커가 말하는 동안 화면에는 월텍스라는 날카로운 로고와 함께 여의도를 압도하는 거대한 본사 건물의 이미지가 스쳐 지나갔다. 유진은 숨을 쉴 수가 없었다. 버텍스 그룹, 인공지능 바이오, 그리고 금융투자까지. 지난 10년간 괴물처럼 성장하며 기존의 재벌 구도를 위협하는 유일한 신흥 강자. 그리고 그 정점에 있는 남자. 그녀는 재무 분석가로서 버텍스의 기업 가치를 분석해 본 적이 있었다. 그것은 제국이었다. 그리고 권희현은 그 제국의 황제였다. 저희 취재진이 단독으로 입수한 영상입니다. 화면이 거칠게 흔들리는 CCTV 캡처본으로 바뀌었다. 어제 아침 구청 창구 앞이었다. 자신의 초췌한 모습과 그 옆에 서 있던 그 남자가 보였다. 남자의 얼굴은 안경과 각도 때문에 흐릿했지만 그 서늘한 실루엣은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상대는 놀랍게도 재계 인물이 아닌 일반인 여성으로 밝혀졌습니다. 상대 여성의 이름은 한유진 씨입니다. 유진은 자신의 이름이 앵커의 입에서 나오는 순간 온몸의 피가 얼어붙는 것을 느꼈다. 텔레비전 화면 하단에 굵은 고딕체로 자막이 떠올랐다. 충격 속보, 버텍스 권희현 회장 일반인 한유진 씨와 극비 결혼. 이게 무슨 상황이란 말인가? 그녀는 아버지를 피하기 위해 만난 첫 번째 남자와 결혼했다. 그런데 그 남자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력한 CEO였다고 유진은 머리를 세게 얻어맞은 듯한 혼란 속에서 어제 그 남자의 말을 떠올렸다. 증명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는 대체 무엇을 누구에게 증명해야 했기에 이런 미친 짓을 벌였단 말인가. 그때 텔레비전 화면이 다시 한번 바뀌었다. 이번에는 어제 그녀가 뛰쳐나온 한남동의 저택 앞이었다. 수십 명의 기자들이 몰려들어 집 앞을 가로막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 앞에 잔뜩 상기된 얼굴에 한태준이 보였다. 그는 기자들에게 둘러싸여 분노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다. 한 회장님 따님 한유진 씨, 이 버텍스 그룹 권 회장과 결혼한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두 사람의 교제는 언제부터였습니까? 한성건설의 위기와 이번 결혼이 관련이 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한태준은 질문의 초점이 딸의 축복이 아니라 기업의 위기와 정략 결혼으로 향하자 이성을 잃은 듯 소리쳤다. 다 헛소리야. 우리 유진이는 그런 애가 아니야. 이건 다 오해라고. 그의 변명은 오히려 의혹을 증폭시킬 뿐이었다. 유진은 차갑게 화면을 응시했다. 어제까지만 해도 그녀를 괴물에게 팔아넘기려 했던 남자가 이제는 그녀가 버텍스의 안주인이 되었다는 사실에 어떻게든 편승하려 애쓰는 모습이 역겨웠다. 온 나라가 뒤집혔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실시간 검색어 1위부터 10위까지가 권희현, 한유진 버텍스, 한성건설 등의 키워드로 도배되었다. 신데렐라라는 단어가 쏟아졌지만 유진은 자신이 신데렐라가 아니라 거대한 폭풍의 눈 한가운데로 걸어들어갔음을 직감했다. 권희현. 그는 왜 자신과 결혼해야만 했을까? 왜 하필 어제 그 장소에 있었을까? 일반인이 필요했던 걸까? 아니면 한유진이 필요했던 걸까? 그녀는 자신이 더 복잡하고 위험한 게임의 일부가 되었음을 깨달았다. 그녀는 아버지를 피하려다 어쩌면 더 거대하고 냉혹한 포식자의 영역으로 들어선 것일지도 몰랐다. 그녀는 어제 그가 건넸던 성공하시길이라는 말을 떠올렸다. 그 말은 축복이었을까 아니면 경고였을까? 그녀는 이 결혼이 단순한 서류상의 거래로 끝나지 않을 것임을 예감했다. 권희현이라는 남자는 그녀가 상상할 수 있는 범위를 훨씬 뛰어넘는 존재였다. 유진이 극도의 혼란 속에서 앞으로의 일을 정리하려 애쓰는 순간이었다. 그녀가 머무는 이 허름한 모텔방에 어울리지 않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쿵, 쿵, 쿵. 누군가 문을 두드리고 있었다.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은 아주 규칙적이고 위압적인 노크 소리였다. 유진은 숨을 죽였다. 기자가 벌써 이곳을 알아냈을 리는 없었다. 그렇다면 한유진 씨. 문 밖에서 낮고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낯선 목소리였지만 어제 구청에서 권희현을 위해 증인 서명을 했던 두 남자 중 하나의 목소리인 것 같았다. 회장님께서 모시러 왔습니다. 폭풍이 마침내 그녀를 찾아왔다. 유진은 모텔 방문의 낡은 나무를 노려보았다. 문 밖의 남자는 그녀의 대답을 재촉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존재했다. 마치 그녀가 거부할 수 없는 현실 그 자체처럼. 유진은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하나뿐임을 깨달았다. 그녀는 어젯밤 아버지가 내린 것과 같은 폭력적인 분노가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차가운 힘에 의해 움직이고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문을 열었다. 예상대로 어제 구청에서 본 검은 정장의 남자였다. 그는 유진의 초췌한 몰골을 보고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한유진 씨, 저희와 함께 가셔야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감정이 없었고 정중했지만 거절을 용납하지 않는 어조였다. 그는 모시러 왔다고 했지만 그것은 사실상 연행에 가까웠다.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었다. 그녀는 낡은 핸드백 하나만을 챙겨들고 복도로 나섰다. 모텔 밖으로 나오자 어제 그녀가 잠시 착각했던 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광경이 펼쳐졌다. 번호판 없는 검은색 세단이 아니었다. 번호판이 선명한 최고급 사양의 벤츠 S클래스 세대가 좁은 모텔 골목을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었다. 비서처럼 보이는 남자가 유진을 위해 두 번째 차량의 문을 열었다. 유진은 묵묵히 채 올라탔다. 가죽 시트가 그녀의 몸을 감싸는 순간 그녀는 자신이 방금까지 머물던 싸구려 모텔 방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세계로 진입했음을 실감했다. 차는 미끄러지듯 출발했고
서울의 혼란스러운 아침 풍경을 배경으로 고요하게 질주했다. 그녀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거리의 모든 전광판 버스 정류장에 광고판까지. 권희현과 한유진의 결혼 속보가 대한민국을 뒤덮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공공의 인물이 되었다. 정확히는 권희현이라는 미지의 남자에 부속된 아내라는 이름의 공공재였다. 그녀는 자신의 휴대폰을 확인했다. 아버지로부터 온 부재중 전화 87통 문자 메시지 142개. 그녀는 망설임 없이 휴대폰의 전원을 꺼버렸다. 차량은 한강을 건너 여의도의 심장부로 향했다. 그리고 마침내 하늘을 찌르듯이 솟아있는 거대한 유리와 강철의 탑 앞에 멈춰 섰다. 버텍스 타워, 월텍스 타워. 그 존재감만으로도 주변의 모든 건물을 압도하는 권희현의 제국이었다. 차는 지하 주차장의 가장 깊고 은밀한 곳, 회장 전용 엘리베이터 입구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유진은 전용 엘리베이터에 탔다. 숫자가 무섭게 올라갔다. 그리고 마침내 PH라는 층에서 멈췄다. 문이 소리 없이 열리자 유진은 숨을 참아야 했다. 그곳은 집이 아니었다. 하늘 위에 떠있는 궁전이었다. 사방이 통유리로 되어 있어 서울의 정형이 발 아래 파노라마처럼 펼쳐졌다. 인테리어는 극도로 미니멀했지만 사용된 자재 하나하나가 천문학적인 가격표를 달고 있는 듯했다. 그리고 그 공간의 중심에 그가 서 있었다. 권희현. 어제 구청에서 만난 평범한 안경을 쓴 남자가 아니었다. 그는 편안해 보이는 회색 캐시미어 스웨터와 면바지를 입고 있었지만 그가 발산하는 위압감은 어제 입었던 슈트보다 훨씬 더 강력했다. 그는 유진을 돌아보며 어제와 똑같은 무표정한 얼굴로 그녀를 관찰했다. 앉아요. 그의 첫마디였다.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다. 유진은 거대한 거실 한가운데 놓인 집 한 채 값은 되어 보이는 하얀색 소파에 끄트머리에 조심스럽게 앉았다. 권희현은 그녀의 맞은편에 앉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창밖을 등진 채 서서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뉴스는 봤을 테고 그것은 질문이 아닌 확인이었다. 상황이 복잡해졌군요. 유진이 간신히 대답했다. 복잡해진 게 아니오. 계획대로 진행된 거지. 권희현이 차갑게 정정했다. 그의 말에 유진은 고개를 들었다. 계획이라고요. 어제 구청에서 절 만난 게 우연이 아니었단 말인가요? 권희현의 입가에 비웃음인지 모를 희미한 선이 그어졌다. 한유진 씨, 당신은 재무분석가요. 이 세상에 특히 버텍스의 수준에서는 우연 따위로 움직이는 건 아무것도 없소. 그는 테이블 위에 놓인 태블릿 PC를 그녀 쪽으로 밀었다. 화면에는 그녀의 신상 정보가 떠 있었다. 한유진 28세, 한성건설 한태준 회장의 장녀, 뉴욕대 재무학과 최우수 졸업. 하지만 현재 개인 명의 재산제로 신용카드 정지 상태. 당신은 어제 아침 서초구청 앞에서 인생을 건 도박을 할 만큼 절박했소. 그가 말했다. 그리고 나는 그런 사람이 필요했지. 유진은 충격에 휩싸였다. 그가 자신을 알고 있었다. 어떻게? 어제 아침 나는 즉각적인 결혼이 필요했소. 내 가문과 얽히지 않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나를 이용할 강력한 배경이 없는 깨끗한 파트너가. 그는 창가로 걸어가 팔짱을 꼈다. 우리 팀은 그런 특이 케이스를 찾고 있었소. 그리고 당신이 나타났지. 한성건설의 장녀가 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나기 위해 낯선 남자와 결혼을 시도한다. 완벽한 시나리오였소. 그는 그녀를 철저히 이용한 것이다. 그녀의 절박함을, 그녀의 약점을. 대체 왜 그런 짓을 한 거죠? 당신 정도의 남자가 결혼이 필요했다면 조부의 유언 때문이요. 그가 말을 잘랐다. 이번 주 금요일, 내 30번째 생일이자 버텍스 그룹의 임시 주주총회가 열리는 날이오. 유언에 따르면 내가 그날까지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지 못하면 내 의결권의 상당 부분이 이사회에 분산되도록 되어 있어. 유진은 그제야 거대한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다. 이것은 단순한 상속 문제가 아니라 기업의 지배권을 건 전쟁이었다. 적들이 많거든. 내가 흔들리기를 바라는 놈들. 권희현이 처음으로 차가운 분노를 드러냈다.
나는 그들에게 안정적인 가정이라는 그들이 원하는 그림을 보여줘야 했어. 그리고 그 그림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당신 권희현의 아내요. 그는 다시 테이블로 돌아와 이번에는 두꺼운 서류 뭉치를 그녀 앞에 놓았다. 이건 뭐죠? 계약서. 그가 간결하게 대답했다. 우리의 결혼 계약서요. 어제 구청에 제출한 건 법적 요식행위일 뿐 이게 진짜지. 유진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어들었다. 제목은 결혼 유지 및 비밀 보장에 관한 계약이었다. 내용은 잔인할 정도로 명확했다. 1. 계약 기간은 오늘로부터 정확히 1년. 계약 기간 동안 한유진은 권희현의 법적 아내로서 공식 석상에 동행하며 완벽한 아내의 역할을 수행한다. 3. 사적인 영역은 철저히 분리한다. 이 펜트하우스의 동쪽 윙은 유진이, 서쪽 윙은 이현이 사용하며 서로의 공간을 침범하지 않는다. 4. 계약 기간 중 알게 된 버텍스 그룹 및 권희현 개인에 대한 모든 정보는 평생 비밀로 한다. 유진은 마지막 장을 넘겼다. 그리고 보상 조항에서 숨이 멎었다. 계약이 만료되는 1년 후 원만한 합의 이혼에 동의하며 그 대가로 한유진에게는 현금 1천억 원과 서울 시내 최고급 주상복합 아파트 한 채를 지급한다. 1천억. 그녀의 아버지가 회사를 구하기 위해 그녀를 팔아넘기려던 금액의 수십 배에 달하는 돈이었다. 이건 매매혼이군요. 유진이 씁쓸하게 말했다. 정의는 당신이 내리기 나름이요. 권희현은 태연했다. 당신 아버지는 당신을 헐값에 팔아넘기려 했지만 나는 당신의 가치를 정확하게 매긴 거요. 당신의 1년, 그리고 나의 제국. 공평한 거래 아닌가. 유진은 서류를 내려놓았다. 그녀는 선택권이 없었다. 그녀는 이미 이 게임에 깊숙이 발을 들였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한태준의 무기력한 딸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 거래를 받아들이되 자신의 방식으로 살아남아야 했다. 펜, 주시겠어요? 권희현이 만년필을 꺼내 그녀에게 건넸다. 유진은 망설임 없이 계약서의 마지막 장에 자신의 이름을 적었다. 한유진. 그녀의 서명은 단정하고 힘이 있었다. 그녀는 펜을 내려놓고 그를 바라보았다. 좋아요. 1년 동안 당신의 완벽한 아내가 되어드리죠, 회장님. 그녀가 마지막 단어에 힘을 주어 말했다. 거래는 성립되었다. 버텍스 타워 펜트하우스에서의 첫 며칠은 비현실적인 고요함 속에서 흘러갔다. 유진은 자신이 계약으로 얻어낸 공간인 이스트 윙에 머물렀다. 그곳은 아버지의 저택 전체보다 넓었고 모든 가구와 물건은 그것을 소유한 사람의 취향이 아니라 오직 최고라는 기준 하나로만 채워진 듯했다. 모든 것이 차갑고 완벽하며 거대했다. 그녀는 권희현을 보지 못했다. 그는 유령처럼 웨스트 윙에 존재했다. 식사는 정해진 시간에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배달되었고 필요한 의복과 물품들은 그녀가 요청하기도 전에 비서팀에 의해 방 안으로 채워졌다. 그녀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동시에 그 무엇과도 연결되어 있지 않았다. 그것은 한태준의 집과는 다른 종류의 훨씬 더 세련된 감옥이었다. 하지만 유진은 이것이 감옥이 아니라 그녀가 1년 동안 버텨야 할 전장임을 알았다. 그녀는 권희현의 비서실장인 김 비서에게 단 한 가지를 요구했다. 현존하는 최고 사양의 트레이딩 시스템과 버텍스 데이터베이스에 접근 가능한 수준의 보안 터미널을 원합니다. 그녀의 요청은 질문 없이 수락되었다. 다음 날 이스트윙의 서재는 월스트리트의 퀀트펀드 사무실처럼 변모했다. 거대한 모니터 엽대가 벽을 채웠고 그녀의 앞에는 세상의 모든 금융 정보를 실시간으로 빨아들이는 괴물 같은 시스템이 놓였다. 유진은 그 앞에 앉았다. 그녀는 1년 뒤 1천억을 받고 떠날 생각이 없었다. 그녀는 이 1년 동안 권희현의 아내라는 허울 뒤에서 자신만의 제국을 건설해야 했다. 한편 세상 밖은 한태준의 탐욕으로 들끓고 있었다. 딸이 버텍스의 안주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 그의 분노는 환희와 광기로 변했다. 그는 한성건설의 파산 위기가 단번에 해결되었다고 믿었다.
그는 자신이 이제 대한민국 최고의 권력자와 사돈이 되었다고 떠벌렸다. 한태준은 거만한 태도로 버텍스 타워 1층 로비에 나타났다. 권희현 회장의 장인이요. 당장 회장실로 안내해. 그는 자신이 붉은 카펫 위에서 환대받을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그를 맞이한 것은 차가운 보안 요원들과 1층 로비에서 한 걸음도 올라갈 수 없다는 통보였다. 그는 격분하여 소리를 질렀고 결국 김비서가 로비로 내려왔다. 한태준은 김비서를 보자마자 삿대질을 했다. 자네가 감히 나를 이따위로 대접해. 내 딸이. 유진이가 권 회장 사모님이야. 당장 권서방. 아니 권 회장 나오라고 해. 한성건설과의 협력 사업을 논의해야겠다고. 김비서의 얼굴에는 어떤 표정의 변화도 없었다. 그는 기계처럼 정확한 예의를 갖추어 말했다. 한태준 회장님, 회장님께서는 현재 어떤 비즈니스 미팅도 개인적인 만남도 원하지 않으십니다. 뭐라고? 또한 버텍스 그룹은 한성건설을 포함한 그 어떤 부실 위험 기업과도 협력할 계획이 없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김비서의 말은 사형 선고와도 같았다. 로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한태준에게 쏠렸다. 그의 얼굴은 불그락푸르락해졌다. 그는 모욕감에 몸을 떨었다. 내 이놈들, 두고 봐 내가 유진이에게. 그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보안 요원들에 의해 밖으로 끌려 나갔다. 권희현에게 접근하는 길이 막히자 한태준은 자신의 마지막이자 가장 확실한 무기를 사용하기로 했다. 그는 유진에게 전화를 걸었다. 유진은 김비서가 건네준 세상에 단 하나뿐인 보안폰으로 걸려온 발신자 불명의 번호를 말없이 바라보다 통화 버튼을 눌렀다. 한유진 이 천하의 몹쓸 년,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수화기 너머로 아버지의 고함 소리가 터져 나왔다. 유진은 전화기를 귀에서 조금 떼어냈다.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네요. 그녀의 목소리는 펜트하우스의 공기처럼 차가웠다. 네가 감히 나를 무시해. 네가 지금 그 자리에 어떻게 앉아 있는데 당장 권 회장에게 말해서 우리 회사 일부터 처리해. 네가 딸이라면 저는 한태준 회장님의 딸이기를 포기한 대가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유진이 그의 말을 잘랐다. 그리고 다시는 그 지옥으로 돌아갈 생각 추호도 없습니다. 한태준은 잠시 숨을 삼켰다. 딸의 완벽한 방역에 당황한 듯했다. 하지만 그는 곧바로 비열한 웃음소리를 냈다. 지옥 좋아. 진짜 지옥이 뭔지 보여주마. 그의 목소리가 협박으로 가득 찼다. 내 남편 권희현. 그놈이 내 과거를 알고도 널 받아줄까? 네가 뉴욕에서 무슨 짓을 했는지, 정신적으로 불안정해서 병원 신세를 졌던 일을 알게 된다면 말이야. 유진의 심장이 차갑게 식었다. 뉴욕에서의 일. 그것은 그녀의 유일한 아킬레스건이었다. 그녀가 대학 졸업 후 아버지 회사 일을 돕다가 그의 거대한 비자금 조성을 발견했을 때 그녀가 그것을 폭로하려 하자 한태준은 그녀를 망상증 환자로 몰아 강제로 병원에 입원시켰다. 그녀가 겨우 빠져나왔을 때는 이미 모든 증거가 사라지고 그녀에게는 불안정한 상속녀라는 꼬리표만 남았다. 내가 그 모든 진단서와 기록을 언론에 뿌려버릴 거야. 한태준이 으르렁거렸다. 버텍스의 안주인이 정신병력이 있다. 주주총회가 코앞이라던데. 아주 볼만하겠어. 내일 아침까지 내게 답을 줘. 나를 만날지 아니면 네 남편과 함께 파멸할지. 전화가 끊겼다. 유진은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과거의 트라우마가 그녀의 발목을 잡고 늘어졌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가 떴다. 지금의 그녀는 뉴욕에 무력했던 20대 유학생이 아니었다. 그녀는 권희현의 아내였고 그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그녀 자신이 한유진이라는 것이었다. 그녀는 아버지가 왜 이토록 필사적인지 알아야 했다. 협박은 약자의 마지막 발악이다. 그녀는 자신의 터미널 앞에 앉았다. 그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기 시작했다. 한성건설의 재무제표 공시되지 않은 부채 사채 시장의 동향, 그리고 한태준의 개인 계좌까지. 그녀는 아버지의 모든 것을 해부하기 시작했다. 숫자들이 그녀의 눈앞에서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한성건설은 이미 끝이었다. 그녀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했다.
회생 불가능한 수준이었다. 아버지가 그녀를 최만식에게 팔아넘기려 했던 것이 아니라 버텍스에 기생하려는 지금 이 순간조차도 이미 늦었다. 그리고 유진은 더 깊이 파고들었다. 그녀는 아버지의 협박에 대응할 방패를 찾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적의 심장을 꿰뚫을 칼을 찾고 있었다. 그녀는 한성건설의 채권단 목록을 훑어보았다. 그리고 거기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제2금융권의 이름으로 위장된 아주 교묘한 자금의 흐름. 그 자금은 버텍스의 주주총회와 연결되어 있었다. 권희현의 반대파, 그의 자리를 노리는 이사 중 한 명과 희미하게 연결된 고리였다. 유진은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의 아버지는 자신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조차 몰랐다. 그는 그저 버텍스라는 거대한 고래에 달라붙으려는 따개비였지만 실제로는 고래를 사냥하려는 상어들의 미끼로 이용당하고 있었던 것이다. 유진은 모니터를 바라보았다. 아버지는 그녀의 불안정한 과거라는 녹슨 칼을 들고 위협하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 유진은 그 아버지는 물론 버텍스 내부의 적까지 모두 베어버릴 수 있는 날카롭고 치명적인 정보라는 칼을 손에 쥐게 된 것이다. 약자의 칼날은 가장 조용하고 깊숙한 곳에서 벼려지고 있었다. 그날 저녁 펜트하우스의 이스트 윙은 분주한 적막감에 휩싸였다. 오늘은 코리아 글로벌 비즈니스 카운슬 갈라 디너가 열리는 날이었다. 권희현의 법적 아내로서 한유진이 소화해야 할 첫 번째 공식 일정이자 세상에 버텍스의 안주인을 처음으로 선보이는 무대였다. 유진은 거대한 드레스룸의 거울 앞에 서 있었다. 최고급 실크로 제작된 칠흑처럼 검은 드레스가 그녀의 몸을 감쌌다. 목과 어깨선이 대담하게 드러났지만 디자인은 그 어떤 장식도 없이 극도로 절제되어 있었다. 그것은 유혹이 아닌 권력을 위한 갑옷처럼 보였다. 스타일리스트 팀이 마지막으로 그녀의 머리카락을 손질하고 조용히 물러났다. 유진의 눈은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아닌 손에 든 태블릿 PC에 고정되어 있었다. 화면에는 어젯밤 그녀가 찾아낸 한성건설과 버텍스 이사회의 한 사람을 잇는 어지러운 자금 흐름도가 펼쳐져 있었다. 박찬호 이사. 권희현의 자리를 가장 집요하게 노리는 이사회의 핵심 반대파였다. 아버지는 그저 동아줄인 줄 알았겠지만 그가 잡은 것은 독사의 꼴이었다. 그녀의 아버지는 그녀의 불안정한 과거라는 칼로 그녀를 위협했다. 하지만 그 칼은 녹슬었고 무뎠다. 반면 유진이 쥔 칼은 박찬호와 한태준을 동시에 뵐 수 있는 정보라는 이름의 예리한 검이었다. 문제는 이 검을 언제 어떻게 휘두르느냐였다. 그녀는 아직 권희현을 믿지 않았다. 이 결혼은 거래일 뿐이었다. 준비됐소. 낯선 목소리가 드레스룸의 정적을 깼다. 유진이 고개를 돌렸다. 권희현이 입구에 서 있었다. 완벽한 턱시도 차림의 그는 어제 구청이나 펜트하우스에서 본 모습과는 또 달랐다. 그는 제국을 통치하는 황제 그 자체였다. 그의 시선이 태블릿을 들고 있는 유진의 손에 잠시 머물렀다가 그녀의 얼굴로 옮겨갔다. 오늘 밤 당신은 그냥 내 아내가 아니오. 그가 방 안으로 걸어 들어오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주주총회를 앞둔 자의 날카로운 긴장감이 서려 있었다. 당신은 버텍스의 안정성을 증명하는 상징이야. 어떤 질문에도 동요하지 말고 어떤 모욕에도 반응하지 마시오. 당신의 임무는 그저 완벽하게 존재하면 되는 거요. 모욕이라 예상하고 계셨군요. 유진이 태블릿을 끄며 대꾸했다. 내 적들은 나를 직접 공격할 수 없을 때 내 가장 가까운 곳을 공격하지. 그리고 지금 내 가장 가까운 곳엔 당신이 있소. 그는 유진에게 다가와 작은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어둠 속에서도 빛을 발하는 거대한 블랙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있었다. 그가 직접 그녀의 목에 목걸이를 걸어주었다. 그의 차가운 손가락이 그녀의 목덜미에 스쳤을 때 유진은 자신도 모르게 숨을 참았다. 특히 박찬호 이사를 조심하시오. 그가 그녀의 귓가에 속삭이듯 말했다. 그는 당신의 아버지 한태준 회장의 일로 당신을 자극할 거요. 유진의 심장이 쿵 하고 울렸다. 권희현은 이미 알고 있었다. 아버지가 로비에서 소란을 피운 것도, 그리고 어쩌면
박찬호와 연결된 고리까지도. 유진은 그를 올려다보았다. 그가 절 자극한다면 어떻게 하길 바라시죠? 권희현은 그녀의 눈을 깊숙이 들여다보았다. 무시하시오. 당신은 그들과 다른 차원의 사람이니까. 유진은 대답 대신 미묘한 미소를 지었다. 무시하니. 그녀는 무시할 생각이 없었다. 그녀는 오늘 밤 자신의 가치를 증명할 생각이었다. 그것은 권희현이 그녀에게 지불한 1천억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그녀 스스로가 한유진으로서 살아남기 위한 선전포고였다. 신라 호텔의 그랜드 볼룸은 대한민국의 권력을 움직이는 모든 이들로 가득 차 있었다. 재벌 총수들, 정치인들, 그리고 월스트리트와 홍콩에서 날아온 거물급 투자자들. 공기 중에는 값비싼 향수 냄새와 함께 보이지 않는 탐욕과 견제의 기류가 흐르고 있었다. 문이 열리고 권희현의 이름이 호명되었다. 모든 소음이 순간 멎었다. 수백 명의 시선이 한 곳으로 쏠렸다. 유령 총수로 불리던 버텍스의 권희현이 그의 베일에 쌓인 아내와 함께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이었다. 유진은 권희현의 팔에 가볍게 손을 얹고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 세례를 받으며 연회장으로 들어섰다. 웅성거림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저 여자가 한성건설의 딸이라고. 아버지는 파산 직전인데 딸은 신데렐라가 됐군. 얼굴은 반반하지만 뼈대 없는 집안이 버텍스의 안주인이라니. 경멸과 질투가 섞인 속삭임들이 유진의 귀를 때렸다. 그녀는 평생 이런 시선에 익숙했지만 오늘은 그 강도가 달랐다. 그녀는 고개를 꼿꼿이 세웠다. 그녀의 표정은 완벽하게 평온했다. 그녀는 권희현의 지시대로 완벽하게 존재하고 있었다. 권희현은 그녀를 몇몇 주요 인사들에게 소개했다. 그들은 유진에게 정중하게 인사했지만 그녀를 투명 인간 취급하듯 오직 권희현과만 대화를 나눴다. 바로 그때였다. 그들의 앞을 가로막는 한 무리의 남자들이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기름진 미소를 띤 중년의 남자가 서 있었다. 박찬호 이사였다. 하하, 권 회장 드디어 부인을 소개해 주시는군요. 그는 권희현에게 악수를 청하는 척하며 노골적인 시선으로 유진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사모님, 한유진 씨라고 하셨죠? 박찬호가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다. 주변의 시선이 다시 집중되었다. 장인어른, 한태준 회장님께서는 요즘 건강이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한성건설 때문에 상심이 크실 텐데 버텍스가 사돈기업을 너무나 몰라라 하는 것 아니냐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그것은 노골적인 도발이었다. 권희현이 아내의 가문이라는 리스크를 안고 있으며 버텍스의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할 수도 있다는 의혹을 교묘하게 심는 발언이었다. 권희현의 눈빛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그가 입을 열려던 순간이었다. 박 이사님. 유진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이상하게도 주변의 소음을 압도하는 힘이 있었다. 아버님 걱정까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버텍스는 공과 사를 철저히 구분하는 기업입니다. 한성건설의 문제는 한성건설이 해결해야죠. 그것이 시장의 논리니까요. 박찬호의 미소가 순간 굳었다. 어린 신부가 울며 남편에게 매달릴 것이라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반응이었다. 하지만 그는 노련했다. 허허, 역시 버텍스의 안주인다운 말씀입니다. 하지만 시장의 논리라는 것이... 실례합니다만 권 회장님. 박찬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한 외국인 남자가 그들 사이에 끼어들었다. 그는 싱가포르 국부펀드의 운용력인 마이클 탄이었다. 유진은 그가 박찬호와 눈빛을 교환하는 것을 놓치지 않았다. 이것은 짜고 치는 고스톱이었다. 마이클 탄이 유창한 영어로 권희현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권 씨님, 최근 독일 생명공학 기업인 바이오신을 인수하셨습니다. 제 분석가들은 이를 엄청난 초과 지급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규제만으로도 수익성이 불투명한데 이건 전략적 실수 아닙니까? 연 회장의 공기가 싸늘하게 식었다. 주주총회를 앞둔 권희현의 경영 능력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다. 박찬호는 이제 노골적으로 만족스러운 미소를 띠고 있었다. 권희현은 차갑게 대답을 준비했다. 탄 씨, 우리 전략은... Excuse me.
유진이 다시 한번 이번에는 영어로 그들의 대화에 끼어들었다.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향했다. 권희현조차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미스터 탄, 유진이 완벽한 옥스퍼드 악센트의 영어로 말을 이었다. 당신의 애널리스트들은 바이오에스인의 파이프라인만 본 모양이군요. 그녀는 이어서 유창한 독일어로 전환했다. 마이클 탄과 박찬호는 물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당황했다. 그러나 그들은 AI 제어 전달 시스템과 관련된 독일 의약품법 11판과 관련된 특정 특허를 간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들은 AI 기반 약물 전달 시스템과 관련된 독일 약사법 11B 조항의 특정 특허를 간과하고 있습니다. 독일 투자자 몇 명이 놀라움에 눈을 크게 떴다. 유진은 다시 영어로 돌아왔다. 버텍스가 인수한 것은 바이오에스인의 현재 수익성이 아닙니다. 그들이 보유한 EU 규제를 완벽하게 우회하는 약물 전달 시스템 특허입니다. 그리고 그 특허는 버텍스 AI가 개발 중인 신약 후보 물질과 결합할 때 그녀는 잠시 숨을 골랐다. 그녀의 눈이 마이클 탄을 지나 그 뒤에 서 있는 박찬호를 정확히 겨누었다. 당신의 애널리스트가 계산한 10%의 손실이 아니라 향후 5년간 최소 200%의 독점적 수익을 창출하게 될 겁니다. 보고서의 각 줄을 좀 더 꼼꼼히 읽으라고 전해주시죠. 정적.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완벽한 정적이 흘렀다. 마이클 탄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박찬호의 미소는 경악과 분노로 일그러졌다. 그는 자신이 무대 위로 끌어올린 존재가 순진한 신데렐라가 아니라 날카로운 칼날을 숨긴 암살자였다는 것을 깨달았다. 유진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권희현의 팔에 다시 손을 얹으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가시죠, 여보. 다른 분들이 기다리시겠어요. 권희현은 그녀를 쳐다보았다. 그의 무표정한 얼굴 뒤에서 유진은 처음으로 놀라움이라는 감정의 균열을 보았다. 그는 자신이 깨끗한 파트너를 주워온 것이 아니라 잠자는 화산을 건드렸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다. 연회장을 빠져나와 버텍스 타워로 돌아오는 차 안은 얼음장 같은 침묵에 잠겨 있었다. 이전의 어색한 정적과는 그 결이 달랐다. 공기 중에는 방금 전 연회장에서 일어난 폭발의 잔재처럼 날카로운 지성의 스파크가 흩어져 있었다. 권희현은 평소처럼 창밖을 보거나 서류를 검토하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옆자리에 앉아 서울의 야경을 무심하게 바라보는 한유진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는 자신이 깨끗한 파트너라고 생각했던 여자를 다시 평가하고 있었다. 그녀는 그가 세운 무대의 장식품이 아니었다. 그녀는 무대 자체를 뒤엎을 수 있는 예기치 못한 변수이자 혹은 가장 강력한 무기였다. 그녀가 구사한 완벽한 세계 국어 바이오신, 바이오스인의 기밀 특허에 대한 정확한 이해, 그리고 박찬호를 향한 냉철한 방역까지 그 모든 것이 그의 예상을 벗어났다. 차가 펜트하우스 전용 입구에 멈춰섰다. 평소라면 두 사람은 각자의 윙으로 향하는 별도의 엘리베이터로 말없이 헤어졌을 것이다. 하지만 오늘 밤은 달랐다. 권희현이 먼저 차에서 내리며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 톤 낮아져 있었다. 내 사무실로. 그것은 명령이었지만 그 안에는 대화가 필요하다는 명백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유진은 말없이 그의 뒤를 따랐다. 그녀는 처음으로 웨스트 윙 권희현의 개인 영역으로 발을 들였다. 이스트 윙의 화려함과는 달리 그의 공간은 극도로 절제되어 있었고 기능적이었다. 거대한 벽면 전체가 도시의 야경을 담은 통유리였고 다른 한쪽 벽은 바닥부터 천장까지 이어진 거대한 데이터 스크린으로 채워져 있었다. 권희현은 턱시도 재킷을 벗어 아무렇게나 의자에 던졌다. 계약 결혼 이후 처음으로 유진 앞에서 흐트러진 모습을 보인 순간이었다. 그는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 헤치며 그녀를 돌아보았다. 바이오신 M&A 딜의 핵심 특허. 그걸 어떻게 알았소? 그의 눈은 어둠 속에서도 날카롭게 빛났다. 그건 내 전략기획실 내부에서도 단 3명만 접근 가능한 1급 기밀이었소. 유진은 그의 질문에 대답하는 대신 그의 사무실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회장님이야말로 제가 그 정보를 알고 있다는 사실에 왜 놀라시는 거죠? 그녀가 반문했다.
1천억이라는 거금을 지불하고 아내를 샀을 땐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신 것 아닙니까? 그녀의 목소리에는 조롱 대신 차가운 비즈니스 논리가 담겨 있었다. 권희현은 잠시 말을 잃었다. 그녀의 말이 맞았다. 그는 그녀의 재무 분석 능력을 알고 있었지만 그것이 이 정도 깊이일 줄은 몰랐다. 당신은 대체 어디까지 알고 있는 거요? 그는 화제를 돌렸다. 박찬호 이사가 오늘 밤 나를 공격하리라는 건 예상했소. 하지만 마이클 탕까지 끌어들여 국제적인 무대에서 망신을 주려 할 줄은 당신은 그것까지 꿰뚫어 본 듯했소. 박찬호 이사는 지금 물러설 곳이 없으니까요. 유진이 데이터 스크린 앞으로 걸어갔다. 그곳에는 버텍스의 복잡한 지배구조가 떠 있었다. 그는 이번 주주총회에서 회장님을 끌어내리지 못하면 자신이 그동안 저지른 배임 행위 때문에 감옥에 가게 될 겁니다. 필사적인 거죠. 그녀의 손가락이 스크린의 한 부분을 가리켰다. 유진이 스크린에 띄운 것은 그녀가 어젯밤 찾아낸 자료였다. 한성건설의 자금 흐름, 그리고 그것이 박찬호 이사와 연결된 유령 회사를 통해 오고 가는 흔적. 회장님의 팀이 3주간 찾지 못한 것, 제가 3일 만에 찾아냈습니다. 그녀가 권희현을 돌아보며 말했다. 회장님의 진짜 적은 바로 이 연결고리입니다. 권희현의 얼굴이 굳어졌다. 유진의 분석은 정확했다. 그의 내부 감사팀도 박찬호의 꼬리를 잡지 못해 애태우고 있었다. 그런데 이 여자는 펜트하우스에 갇혀 지내던 이 여자는 단 며칠 만에 그 핵심을 꿰뚫었다. 그는 자신이 한유진이라는 여자의 가치를 1천억으로 매긴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었는지 깨달았다. 그는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갔다. 두 사람 사이에는 단 한 걸음의 거리만이 남아 있었다. 그는 처음으로 그녀를 계약 상대가 아닌 자신과 동등한 지성을 가진 존재로 바라보았다. 기존 계약은 파기해야겠군.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유진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다. 1년 후 1천억, 그건 당신의 가치를 모욕하는 금액이었어. 권희현이 말했다. 나는 더 이상 내 옆에서 완벽하게 존재하는 아내가 필요한 게 아니오. 나는 내 옆에서 함께 싸울 파트너가 필요하오. 그는 유진의 눈을 정면으로 응시했다. 이번 주주총회에서 내가 승리하도록 도와주시오. 박찬호, 그리고 그 뒤에 숨은 놈들까지 전부. 그 대가는요? 유진이 즉각 물었다. 감상적인 동맹 따위는 필요 없었다. 이것은 새로운 거래였다. 당신이 원하는 것. 권희현이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돈이든 지위든, 심지어 버텍스의 전략기획실을 통째로 원한다 해도 당신의 능력에 합당한 모든 것을 주겠소. 유진은 잠시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아버지는 그녀의 능력을 착취하고 억압했지만 이 남자는 그녀의 능력에 값을 매기고 그것을 이용하려 했다. 하지만 이제 그는 그 가치를 인정하고 동맹을 제안하고 있었다. 이것은 그녀가 한태준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완벽한 기회였다. 제가 왜 회장님을 도와야 하죠? 유진이 마지막으로 물었다. 당신에게도 이유가 있으니까. 권희현이 그녀의 데이터 스크린을 턱으로 가리켰다. 당신의 아버지 한태준 회장이 저들의 미끼가 되었소. 당신이 가만히 있는다면 당신의 아버지는 박찬호의 손에 노란하다 버려지고 모든 죄를 뒤집어 쓴 채 파멸할 거요. 그의 말은 유진의 마지막 망설임을 꿰뚫었다. 그녀는 아버지를 증오했지만 그가 그렇게 비참하게 무너지는 것을 원하지는 않았다. 아니, 어쩌면 그녀 자신의 손으로 그를 심판하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좋아요. 거래하죠. 유진이 손을 내밀었다. 권희현은 그녀의 손을 잡지 않았다. 대신 그는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 인터컴 버튼을 눌렀다. 김 비서, 지금 당장 전략기획실 핵심 인원 전원 펜트하우스 회의실로 소집해. 그리고 그는 유진을 바라보았다. 증명해 보이시오, 한유진 씨. 당신이 1천억짜리 아내가 아니라 버텍스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파트너라는 것을. 그날 밤 펜트하우스의 이스트 윙과 웨스트 윙의 경계는 무너졌다. 거대한 거실은 순식간에 버텍스의 핵심 브레인들이 모인 전쟁 상황실로 변했다. 유진은 잠옷 대신 비즈니스 슈트로 갈아입고
회의 테이블의 상석 권희현의 바로 옆자리에 앉았다. 전략기획실 임원들은 갑작스러운 안주인의 등장에 당황했지만 곧 그녀가 쏟아내는 데이터와 분석에 압도당했다. 박찬호 이사는 지금 한태준 회장에게 접근해 마치 한성건설을 구제해 줄 것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유진이 냉철하게 브리핑을 시작했다. 그들은 한태준 회장을 이용해 주주총회 직전 버텍스에 대한 치명적인 내부 정보를 유출시킬 계획입니다. 권희현이 그녀의 말을 받았다. 물론 그 정보는 거짓 정보겠지. 시장에 충격을 줘서 주가를 폭락시키고 소액 주주들의 불안을 극대화시켜 나에 대한 불신임만을 통과시키려는 속셈이다. 맞습니다. 유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와 권희현의 지성이 완벽하게 조율되며 하나의 전략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회의실의 공기는 두 사람의 지적인 스파크로 뜨겁게 달아올랐다. 처음에는 유진을 의심했던 임원들도 이제 그녀의 통찰력에 경외감을 표했다. 권희현은 그런 유진을 지켜보았다. 냉정하고 무자비하며 아름다울 정도로 치밀한 여자. 그는 자신이 어제 구청에서 만난 사람이 누구였는지 이제야 똑똑히 깨닫고 있었다. 그것은 마지못해 맺어진,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강력한, 불가피한 동맹의 시작이었다. 주주총회까지 남은 시간은 단 3일. 버텍스 타워 펜트하우스의 거실은 더 이상 휴식의 공간이 아니었다. 그곳은 24시간 꺼지지 않는 전쟁 상황실이 되었다. 권희현의 핵심 전략팀은 유진이 합류한 이후 완전히 새로운 속도와 정밀함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유진을 더 이상 회장 사모님으로 부르지 않았다. 그녀는 한유진 전략가였다. 박찬호는 한태준을 압박할 겁니다. 유진이 거대한 데이터 스크린 앞에 서서 브리핑을 이어갔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 명료했다. 아버지는 지금 파산 직전의 공포에 질려 있어요. 그에게 필요한 것은 희망이 아니라 권희현 회장을 확실히 무너뜨릴 수 있는 무기입니다. 그 무기를 우리가 줘야 합니다. 권희현은 팔짱을 낀 채 그녀의 분석을 경청했다. 그의 눈에는 이미 아내에 대한 놀라움을 넘어선 파트너에 대한 깊은 신뢰가 자리 잡고 있었다. 어떤 무기를 말하는 거요? 그가 물었다. 우리가 지난밤 연 회장에서 흘렸던 떡밥을 구체화시키는 겁니다. 유진은 프로젝트 이카루스라는 이름의 가상 파일을 화면에 띄웠다. 바이오신 인수건에 대한 가짜 회계 장부입니다. 회장님께서 인수의 치명적 결함을 숨기기 위해 8천억 원 규모의 분식 회계를 저질렀다는 증거죠. 이 정도면 박찬호가 주주총회장에서 탄핵안을 발의하기에 충분할 겁니다. 전략팀장인 최 실장이 긴장된 얼굴로 이의를 제기했다. 하지만 전략가님, 그건 너무 위험합니다. 만약 이 정보가 통제 불능 상태로 시장에 유출된다면 주주총회 전에 버텍스의 주가는 폭락할 겁니다. 회장님이 승리하더라도 상처가 너무 큽니다. 그래서 한태준이 필요한 겁니다. 유진이 최 실장을 바라보았다. 이 정보는 오직 박찬호 이사에게만 한태준 회장을 통해서만 전달되어야 합니다. 아버지는 이 정보를 유출시킬 배짱이 없어요. 그는 이것을 박찬호에게 판매할 겁니다. 자신의 생존을 위한 마지막 거래로요.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모두가 유진의 계획이 얼마나 잔인한지 깨달았다. 그녀는 자신의 아버지를 미끼로 삼아 적의 심장부에 트로이 목마를 심겠다는 것이었다. 권희현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좋소. 프로젝트 이카루스를 가동하지. 하지만 한태준 회장에게 어떻게 이 정보를 전달할 거요? 그는 지금 당신을 협박하고 있어. 유진은 잠시 눈을 감았다. 그녀의 얼굴에 처음으로 미세한 동요가 스쳤다. 이것이 그녀의 계획에서 가장 어렵고 고통스러운 부분이었다. 제가 직접 할 겁니다. 그녀는 눈을 떴다. 그 안에 망설임은 사라지고 오직 강철 같은 결의만이 남아 있었다. 아버지가 원하는 모습, 불안정하고 겁에 질린 딸의 모습으로요. 그날 오후 유진은 이스트윙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전장에서 돌아온 장수처럼 지쳐 보였지만 진짜 전투는 지금부터였다.
그녀는 한태준이 그녀에게 연락을 취했던 그 보안폰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그의 번호를 눌렀다. 심장이 목구멍에서 방망이질 치는 것 같았지만 그녀의 손가락은 떨리지 않았다. 한태준은 전화를 즉시 받았다. 그래, 드디어 연락했군. 현명한 생각이다. 그래서 나를 만나러 오겠다는 거냐? 아니면 네 남편의 몰락을 먼저 보겠다는 거냐? 그의 목소리에는 승리감에 도취된 자의 역겨운 거만함이 묻어났다. 아버지. 유진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다. 그것은 완벽한 연기였지만 동시에 그녀의 내면에 잠자고 있던 과거의 트라우마를 건드리는 것이기도 했다. 무서워요. 저 좀 살려주세요. 뭐? 한태준은 예상치 못한 반응에 당황했다. 그 사람, 권희현 그 사람 정상이 아니에요. 그 사람 뭔가 숨기고 있어요. 유진은 일부러 숨을 헐떡이며 공포에 질린 사람처럼 말했다. 제가 어제 우연히 봤어요. 이카루스인가 무슨 비밀 프로젝트 서류인데 바이오신 8천억. 그녀는 일부러 단어들을 두서없이 내뱉으며 마치 자신이 본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연기했다. 한태준의 숨소리가 거칠어졌다. 그는 본능적으로 이것이 돈 냄새 아니 피 냄새라는 것을 직감했다. 자세히 말해, 그게 무슨 소리야? 몰라요. 무서워요, 아버지. 그 사람이 알면 저 죽을지도 몰라요. 유진은 거의 울부짖었다. 아버지가 말한 대로 제 과거 기록 그거 터뜨려 주세요. 차라리 그렇게 해서라도 이 지옥에서 나가게 해주세요. 그녀는 자신의 가장 큰 약점을 스스로 내던졌다. 한태준은 그 순간 딸에 대한 모든 의심을 거두었다. 그의 딸은 여전히 나약하고 불안정하며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존재였다. 그리고 그 나약함이 지금 그에게 엄청난 기회를 가져다 주었다. 8천억, 바이오신. 그것은 박찬호 이사가 그토록 찾던 스모킹 건이었다. 진정해, 유진아. 한태준의 목소리가 역겨울 정도로 다정하게 바뀌었다. 역시 넌 내 딸이야. 이 아비가 널 구해주마. 그 서류, 지금 당장 내게 가져와. 아니, 사진이라도 찍어서 보내. 내가 널 그놈 소나귀에서 꺼내주겠다. 유진은 흐느끼며 전화를 끊었다. 웨스트윙. 권희현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이 모든 통화 내용을 실시간으로 듣고 있었다. 김 비서가 옆에 서 있었지만 감히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다. 유진의 연기는 완벽했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 트라우마를 무대 소품처럼 사용하며 한태준을 완벽하게 속여 넘겼다. 권희현의 얼굴은 무표정했지만 그의 눈은 복잡한 감정으로 이글거리고 있었다. 몇 분 후 유진이 실수로 찍은 것처럼 흔들린 사진 몇 장을 한태준에게 전송했다. 프로젝트 이카루스의 핵심 내용이 담긴 가짜 장부였다. 그리고 한태준은 그 미끼를 덥석 물었다. 그는 사진을 받자마자 다른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수신자는 박찬호 이사였다. 박 이사님 접니다. 한태준의 목소리는 탐욕으로 떨렸다. 이사님께서 원하시던 것을 제가 손에 넣었습니다. 버텍스를 무너뜨릴 폭탄입니다. 그는 자신이 지금 누구의 손에 놀아나고 있는지 꿈에도 몰랐다. 그는 자신이 딸을 이용해 권희현의 목을 칠 수 있게 되었다고 확신했다. 박찬호는 환호했다. 역시 한 회장님이십니다. 당장 만나시죠. 약속드린 대로 한성건설, 제가 반드시 살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상의 것도. 두 남자의 은밀한 거래가 성사되었다. 한태준은 딸이 건넨 독이 든 칼을 받아들고 그것을 박찬호에게 넘겼다. 그 칼이 결국 자신과 박찬호의 심장을 동시에 꿰뚫을 것이라는 사실은 까맣게 모른 채 통화가 모두 끝나고 이스트 윙의 침실. 유진은 샤워기에서 쏟아지는 뜨거운 물줄기 아래에 서 있었다. 그녀의 몸이 격렬하게 떨리고 있었다. 연기가 아니었다. 방금 전 그녀가 한 일은 아버지를 사지로 몰아넣는 행위였다. 그녀는 자신을 괴물에게 팔아넘기려 했던 아버지를 증오했다. 하지만 그 아버지를 자신의 손으로 파멸시키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고통이었다. 그녀는 샤워실 벽에 이마를 기댔다. 물줄기가 그녀의 눈물인지 샤워기 물인지 모르게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녀는 선을 넘었다. 권희현의 파트너가 되기 위해
그리고 무엇보다 한유진으로 살아가기 위해 그녀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그녀의 내면에서 무언가가 부서졌지만 동시에 무언가가 더욱 단단하게 벼려지고 있었다. 버텍스 타워 40층에 위치한 대강당의 공기는 수백 톤의 강철로 짓누르는 듯 무거웠다. 이곳은 버텍스 그룹의 향후 10년을 결정할 임시 주주총회장이었다. 전면 스크린에는 버텍스의 로고가 차갑게 빛나고 있었고 그 아래로 기관 투자자, 소액주주, 그리고 이사회의 핵심 인물들이 빽빽하게 들어차 있었다. 권희현은 단상의 중앙 의장석에 앉아 있었다. 그는 평소와 다름없는 완벽하게 재단된 슈트 차림이었고 그의 얼굴에서는 단 하나의 감정조차 읽을 수 없었다. 하지만 그를 아는 소수의 사람들은 그가 지금 폭풍 전야의 고요함 속에 있음을 알았다. 그의 시선은 정면을 향해 있었지만 그의 모든 감각은 한 곳을 향해 있었다. 바로 박찬호 이사였다. 박찬호는 가장 앞줄에 앉아 마치 승리를 예감한 장수처럼 여유롭게 다리를 꼬고 있었다. 그는 간간히 옆자리의 동조 세력들과 눈빛을 교환하며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방청석 2층 그가 특별히 마련한 귀빈석에는 한태준이 앉아 있었다. 한태준은 자신이 마침내 이 거대한 게임의 킹메이커가 되었다는 사실에 도취되어 단상 위의 권희현을 경멸 어린 시선으로 내려다보고 있었다. 안건 보고가 지루하게 이어지던 순간 박찬호가 손을 번쩍 들었다. 의장님,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합니다. 장내의 모든 소음이 순간 멎었다. 권희현이 마이크를 향해 낮게 말했다. 발언하십시오, 박 이사. 박찬호는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으로 성큼성큼 걸어나갔다. 그는 준비한 마이크를 잡고 주주들을 향해 돌아섰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저희는 지금 버텍스의 중대한 위기 앞에 서 있습니다. 저는 현 경영진의 도덕성과 경영 능력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며 지금 이 자리에서 권희현 대표이사의 즉각적인 해임안을 긴급 동의안으로 발의합니다. 강당이 폭발할 듯이 술렁거렸다. 기자석의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다. 권희현은 여전히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근거를 제시하십시오. 박찬호는 기다렸다는 듯이 웃었다. 근거 말입니까? 좋습니다. 그는 스크린에 자신이 가진 자료를 띄울 것을 요구했다. 전면 스크린에 프로젝트 이카루스라는 이름과 함께 유진이 조작한 8천억 원 규모의 분식회계 자료가 나타났다. 이것이 증거입니다. 박찬호가 포효했다. 권희현 회장은 무리하게 추진한 독일 바이오신 바이오신 인수건의 막대한 손실을 숨기기 위해 무려 8천억 원에 달하는 회계 부정을 저질렀습니다. 이것은 주주들에 대한 명백한 기만이며 돌이킬 수 없는 배임 행위입니다. 주주들은 경악했다. 8천억이라고 당장 해명에 고함이 터져 나왔다. 박찬호는 승리를 확신했다. 그는 한태준이 앉아있는 2층을 향해 잠시 고개를 끄덕였다. 한태준은 의자의 등을 깊숙이 파묻으며 이 모든 혼란을 황제처럼 즐기고 있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권희현의 변호인단이 반박하려 했지만 박찬호는 이미 여론을 장악했다. 무엇을 더 변명하시겠습니까? 이 자료는 버텍스 내부의 양심적인 제보자에 의해 저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지금 당장 이 안건을 표결에 붙일 것을. 바로 그때였다. 강당의 육중한 뒷문이 소리 없이 열렸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소리가 난 곳으로 향했다. 문 앞에는 한 여자가 서 있었다. 칠흑 같은 검은색 비즈니스 슈트 차림의 한유진이었다. 그녀는 회장의 아내가 앉는 방청석이 아니라 주주들이 앉아있는 중앙 통로를 향해 천천히 또박또박 걸어 들어왔다. 박찬호는 예상치 못한 인물의 등장에 순간 당황했다. 웬 소란이지 지금은 주주총회가. 실례합니다, 박 이사님. 유진이 그의 말을 잘랐다. 그녀의 목소리는 마이크를 통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강당 전체를 얼어붙게 할 만큼 차갑고 명료했다. 그녀는 단상 근처의 발언대 앞에 섰다.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한유진 씨? 박찬호가 소리쳤다. 여기는 당신 같은 외부인이 끼어들 자리가. 외부인이라고 하셨습니까? 유진이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들었다.
저는 오늘 버텍스 그룹의 지분 5.2%를 보유한 국민연금공단의 공식 대리인 자격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강당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삼켰다. 권희현조차 몰랐던 사실이었다. 그녀가 언제 이런 준비를. 한태준은 2층에서 딸의 당돌한 모습에 어안이 벙벙했다. 국민연금. 박찬호가 믿을 수 없다는 듯 중얼거렸다. 국민연금은 이번 표결의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었다. 유진은 주주들을 향해 돌아섰다. 박찬호 이사님께서 방금 제시하신 프로젝트 이카루스. 아주 흥미로운 자료더군요. 그녀의 입게 얼음 같은 미소가 스쳤다. 그 자료 사실입니다. 다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빠져 있군요. 그녀는 자신의 USB를 스크린에 연결했다. 그 자료는 박찬호 이사님의 탐욕과 배신을 증명하기 위해 바로 제가 직접 만든 가짜 장부라는 사실입니다. 박찬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기 시작했다. 무슨 헛소리야. 스크린이 바뀌었다. 유진이 한태준에게 보냈던 가짜 자료의 원본 파일과 그 파일에 심겨있던 디지털 워터마크가 나타났다. 그리고 그 파일이 한태준의 이메일을 통해 박찬호의 개인 비서에게 전달되는 경로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박찬호 이사는 버텍스에 대한 배임 행위를 숨기기 위해 외부 세력과 결탁하여 경영권을 찬탈하려 했습니다. 유진은 2층에 앉아있는 아버지를 향해 시선을 돌렸다. 한태준은 딸과 눈이 마주치자 공포에 질린 표정을 지었다. 그리고 그 외부 세력은 바로 파산 직전의 한성건설 한태준 회장입니다. 유진의 목소리는 한치의 떨림도 없었다. 그녀는 마지막 칼을 뽑아들었다. 이것은 단순한 해임한 발의가 아닙니다. 박찬호 이사는 한태준 회장에게 이 가짜 내부 정보를 받는 대가로 경영권 장악 후 버텍스의 자금 수천억 원을 부실 기업인 한성건설에 불법적으로 지원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녀는 박찬호와 한태준의 목소리가 담긴 지난밤의 비밀 통화 녹음 파일을 강당 전체에 울려 퍼지게 했다. 백 이사님 접니다. 버텍스를 무너뜨릴 폭탄입니다. 역시 한 회장님이십니다. 약속드린 대로 한성건설, 제가 반드시 살려드리겠습니다. 한태준은 자신의 목소리가 강당에 울려 퍼지는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자신이 딸에게 완벽하게 속았다는 것을, 자신이 건넨 것이 폭탄이 아니라 자신을 묶을 쇠사슬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딸이 파멸시킨 것이 권희현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직시했다. 허억. 한태준은 가슴을 움켜쥐었다. 그는 숨을 쉴 수 없었다. 배신감, 공포, 그리고 모든 것을 잃었다는 절망감이 그의 심장을 짓눌렀다. 그는 의자에서 그대로 바닥으로 굴러떨어졌다. 아버님, 비명소리가 터져 나왔고 2층 방청석이 아수라장이 되었다. 하지만 단상 아래의 박찬호는 그보다 더 비참했다. 그는 모든 것이 끝났음을 알았다. 그는 유진을 그리고 그 뒤에 서 있는 권희현을 번갈아 노려보며 짐승처럼 울부짖었다. 내 인연, 내 이놈들. 검찰과 금융감독원 직원들이 이미 대기하고 있던 보안 요원들과 함께 강당으로 들이닥쳤다. 그들은 박찬호의 팔을 붙잡고 그를 끌어내기 시작했다. 강당은 완전한 혼돈에 빠졌지만 단상 위의 권희현은 그제야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마이크 앞에 섰다. 주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하게 혼란을 잠재웠다. 내부의 적은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그는 발언대에서 돌아서는 유진을 바라보았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유진의 눈은 차가웠지만 깊은 슬픔과 피로감이 서려 있었다. 권희현은 그녀를 향해 아주 미세하게,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은 감사도 칭찬도 아니었다. 그것은 완벽한 승리를 함께 쟁취한 유일한 파트너에 대한 절대적인 인정이었다. 전쟁은 끝났다. 강당에 지독했던 혼란이 썰물처럼 빠져나갔다. 박찬호 이사는 미친 사람처럼 고함을 지르다 검찰 수사관들의 손에 이끌려 나갔다. 2층 방청석에서는 한태준이 결국 심장 발작으로 쓰러져 병원으로 긴급 이송되었다. 그는 목숨은 건졌지만 병상에서 횡령 및
특수 배임 주가 조작 혐의로 공식 체포되었다. 그가 그토록 지키려 했던 한성건설은 채권단의 손에 넘어가 즉각 파산 절차에 들어갔다. 주주들은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멍하니 앉아 있었고, 기자들은 이 재계 역사상 전무후무한 반전 드라마를 전 세계로 타전하느라 여념이 없었다. 권희현은 단상 위에서 이 모든 혼란을 차갑게 지켜보았다. 그의 제국은 완벽하게 지켜졌다. 그는 마이크를 잡고 주주들을 향해 낮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선언했다. 베어텍스는 오늘 내부의 종양을 성공적으로 제거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소란을 잠재웠다. 주주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버텍스는 이번 일을 교훈 삼아 더욱 강력하고 투명한 기업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다. 그것은 승자에 대한 찬사였다. 유진은 그 박수 소리를 등 뒤로 하며 강당을 빠져나왔다. 그녀의 역할은 끝났다. 그녀가 중앙 통로를 걸어 나갈 때 사람들은 마치 홍해가 갈라지듯 그녀를 위해 길을 열었다. 그들의 시선에는 더 이상 신데렐라를 향한 동정이나 질투가 없었다. 오직 경외와 설명할 수 없는 두려움만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버텍스를 구한 혹은 버텍스를 집어삼킨 미지의 전략가였다. 펜트하우스로 돌아오는 차 안은 주주총회장으로 향할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무거운 고요함에 잠겨 있었다. 날카로운 긴장감은 사라졌지만 그 자리를 거대한 전쟁이 끝난 뒤의 탈진과 공허함이 채웠다. 권희현은 서류를 보는 대신 창밖의 무의미한 풍경을 바라보는 유진의 옆모습을 조용히 응시했다. 그녀는 자신의 아버지를 제물로 바쳐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 그가 자신의 제국을 지키기 위해 치른 대가보다 훨씬 더 혹독하고 잔인한 대가였다. 그는 자신이 이 여자에게 빚을 졌음을 알았다.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전략적인 빚을. 엘리베이터가 펜트하우스 층에 도착했다. 지난 몇 주간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던 전쟁 상황실 그들의 거실은 이제 모든 모니터가 꺼진 채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거대한 승리 뒤의 정막이 두 사람을 덮쳤다. 유진은 아무 말 없이 자신이 머물던 이스트 윙을 향해 걸음을 옮겼다. 모든 것이 끝났으니 이제 그녀는 떠날 준비를 해야 했다. 계약은 끝났으니까. 잠깐. 권희현의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그녀를 붙잡았다. 유진이 멈춰서서 그를 돌아보았다. 그는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치며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의 완벽했던 갑옷이 처음으로 흐트러진 순간이었다. 오늘 수고했소. 그의 목소리에는 그답지 않은 아주 희미한 감정의 기복이 실려 있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졌을 거요. 그것은 냉혹한 제왕 권희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그리고 가장 진심 어린 고백이었다. 하지만 유진의 얼굴은 흔들림이 없었다. 거래였습니다. 그녀가 차갑게 대답했다. 회장님은 제국을 지켰고 저는 아버지를 심판할 기회를 얻었죠. 공평한 거래입니다. 그녀는 그에게서 어떤 위로나 감사를 기대하지 않았다. 그들의 관계는 철저히 거래로 시작되었고 거래로 끝나야 했다. 이제 계약의 마지막 조항을 이행할 일만 남았군요. 그녀는 짧게 고개를 숙이고 자신의 방으로 사라졌다. 권희현은 그녀의 닫힌 문을 어둠 속에서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며칠의 시간이 흘렀다. 세상은 버텍스 그룹의 극적인 승리와 한태준 회장의 몰락, 그리고 그 중심에 섰던 미스터리한 전략가 한유진에 대한 이야기로 떠들썩했다. 하지만 유진은 펜트하우스 밖으로 한 걸음도 나가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자신의 다음 행보를 준비했다. 그날 저녁 김 비서가 그녀를 찾아왔다. 회장님께서 웨스트 윙 서재에서 뵙기를 원하십니다. 유진이 서재에 들어섰을 때 권희현은 거대한 통유리창을 등지고 서 있었다. 그의 앞 테이블 위에는 두 개의 두툼한 서류 봉투가 나란히 놓여 있었다. 그의 얼굴은 다시 평소의 무표정함으로 돌아와 있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긴장감이 감돌았다. 앉으시오, 한유진 씨. 그가 입을 열었다. 주주총회는 끝났소. 우리가 맺었던 계약의 핵심 목적은 모두 달성되었지. 그는 첫 번째 봉투를 그녀에게 밀었다. 당신과의 계약 기간은 1년이었지만 그건 더 이상 무의미하오.
당신을 더 이상 아내라는 이름으로 묶어둘 이유가 없으니까. 유진은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그의 서명이 이미 날인된 깨끗한 이혼 합의서와 그녀가 상상했던 것 이상의 금액이 적힌 자산량도 증서가 들어 있었다. 약속했던 1천억 원의 주주총회 승리에 대한 특별 성공 보수라는 명목으로 버텍스 그룹에 상당한 지분이 더해져 있었다. 권희현은 그녀의 1년에 대해 약속보다 훨씬 더 후한 값을 치른 것이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그녀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부유한 여성 중 한 명이 되며 동시에 완벽한 자유를 얻게 된다. 그녀가 그토록 갈망했던 한태준과 권희현 모두에게서 벗어난 자유였다. 이것이 우리가 처음 약속했던 거요. 권희현이 말했다. 그리고 이건 두 번째요. 그가 망설임 없이 나머지 봉투를 밀었다. 유진은 의아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며 두 번째 봉투를 열었다. 그것은 이혼 서류가 아니었다. 그것은 버텍스 그룹 최고 전략 책임자 Chief Strategy Officer 임명 제안서였다. 그녀의 이름 한유진 앞으로 발송된 공식적인 채용 제안이었다. 유진은 자신의 눈앞에 놓인 두 개의 미래를 번갈아 내려다보았다. 하나는 과거의 완벽한 청산이자 도피였고 다른 하나는 그녀가 상상조차 못했던 새로운 전쟁터로의 초대였다. 이게 무슨 뜻이죠? 그녀가 권희현을 올려다보았다. 그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 깊고 진지했다. 계약 결혼은 끝났소. 그가 그녀의 눈을 정면으로 응시했다. 이제 진짜 계약을 할 때가 됐지. 나는 당신의 가치를 1천억과 아파트 한 채로 매겼소. 그건 내 인생 최악의 오판이었지. 권희현이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서울의 야경이 그의 발 아래 펼쳐져 있었다. 지난 몇 주간 당신을 지켜봤소. 당신의 지성, 당신의 냉철함, 그리고 아버지를 제물로 바쳐서라도 적의 심장부로 걸어 들어가는 당신의 무자비한 용기를. 그는 천천히 돌아섰다. 버텍스는 제국을 지켰지만 상처 입었소. 박찬호 같은 놈들은 내부에 아직도 남아있고 외부의 적들은 호시탐탐 나를 노리고 있겠지. 그는 테이블을 짚었다. 난 더 이상 내 뒤에 숨어 완벽하게 존재하는 아내가 필요 없소. 그의 목소리가 낮고 단호하게 서재를 울렸다. 내 옆에서 함께 싸울 파트너가 필요하오. 난 당신의 지성이 필요하오, 한유진 씨. 아내로서가 아니라 버텍스의 전략가로서. 그는 그녀에게 선택권을 주었다. 이건 구속이 아니오, 선택이지. 첫 번째 봉투를 선택하면 당신은 막대한 부와 자유를 안고 떠나면 도어. 버텍스와 나는 당신에게 평생 빚진 채로 남을 거요. 하지만 그는 두 번째 봉투 CSO 제안서를 가리켰다. 두 번째를 선택한다면 당신은 나와 함께 이 제국을 통치하게 될 거요. 당신의 능력에 걸맞은 자리에서. 유진은 오랫동안 침묵했다. 그녀의 눈은 두 개의 봉투, 두 개의 미래에 고정되어 있었다. 이혼 서류. 그녀가 그토록 원했던 자유였다. 아버지로부터의 자유, 이 계약으로부터의 자유. 하지만 그녀는 문득 깨달았다. 지난 1년간, 특히 지난 몇 주간의 치열한 전쟁 속에서 그녀는 이미 자유로워졌다는 것을. 그녀는 더 이상 한태준의 억압받는 딸이 아니었다. 그녀는 대한민국 최고의 권력자들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거대한 게임을 승리로 이끌었다. 그녀가 원했던 것은 도피가 아니라 그녀의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무대였다. 그리고 지금 세상에서 가장 거대하고 위험한 무대가 그녀의 눈앞에 펼쳐져 있었다. 권희현은 초조함을 감춘 채 그녀의 선택을 묵묵히 기다렸다. 그 역시 이 순간이 주주총회 단상에서 박찬호를 마주했을 때보다 더 긴장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그녀라는 존재를, 그의 유일한 파트너를 잃고 싶지 않았다. 유진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과거의 슬픔이나 피로에 젖어 있지 않았다. 그곳에는 냉철한 전략가의 예리함과 자신의 미래를 스스로 선택한 자의 확신이 얼음처럼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첫 번째 봉투 이혼 서류와 막대한 부가 담긴 자산량도 증서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그것을 권희현을 향해 밀어버렸다. 이건 필요 없겠군요. 그녀가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유진은 두 번째 봉투 최고 전략 책임자 임명 제안서를 집어들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에게 다가갔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거대한 도시의 야경 위에 겹쳐졌다. 제국을 통치하는 것엔 관심 없습니다. 그녀가 서류를 그에게 내밀었다. 하지만 그것을 경영하고 확장하는 것은 아주 흥미롭네요. 그녀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걸렸다. 세부 조항을 전면 수정해야겠습니다, 권 회장님. 제 가치는 이 종이 한 장에 적힌 것보다 훨씬 더 비쌀 테니까요. 권 의원은 그녀의 당돌한 선언에 그리고 그녀의 눈에 담긴 끝모를 야망해 처음으로 아주 희미한 그러나 분명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그녀가 내민 제안서를 받아들었다. 조소 한유진 전략가, 내일 아침 8시 내 사무실에서 새로운 계약 협상을 시작하지. 두 파트너의 진짜 계약이 마침내 시작되고 있었다.